2021년, 2022년 키움 실전 투자 대회에서 연달아 1등을 하셨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1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주식 종목을 정하는 것도,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지 정하는 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텐데, 대표님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의 그렇게 종목을 좀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방법이 옳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인기 없고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이제 옥석을 고르시는데, 저는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은 이게 언제 재평가를 받을지 시간이 뭐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강한 움직임이라면 거래량 같은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위쪽에 있고요. 아래쪽에 코스피가 있는데요. 7월 4일에 저점을 찍은 거는 이제 동일해요. 7월 달에 7월 4일에 지수와 동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점을 형성했는데, 저점 찍은 이후의 흐름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수는 올라갈 듯 잘 못 올라갔죠. 그러면 지수보다 시장보다 얘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관심을 받고 있구나. 얘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위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수가 못 올라간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주는 못 가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확인을 하고,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건 분명히 특히나 대형주가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건 메이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손익비가 좋은 거죠. 확률도 높고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일단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한번 올랐다가 주춤할 때, 이때를 노린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 모든 시세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하락하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상승하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세는 그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3, 4일 이상 상승 나온 종목은 거기서 더 가는 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한 상승을 포함해서 3일 이상 강하게 올랐다 그러면 거기서 더 가는 건 내 몫이 아니다. 대신에 그런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확인됐으면 그 3, 4일 이상 강하게 올랐을 때는 더 가는 건 내게 아니고 얼마를 더 가든 기다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때 하면 또 다시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요, 한파동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파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특히나 대형주가 시장 대비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메이저가 분명히 세게 매수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 종목이 한 번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물론 시장이 계속 폭락할 때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고 올라갔다 또 폭락할 때는 같이 종목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시장이 이렇게 충분히 하락한 상태에서 한파동 세게 올라갔을 때는 한파동이 죽는 경우가 없고, 한파동은 최소한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한파동은 더 나오고, 근데 그 한파동이 또 세게 나왔다, 거기서도 굉장히 세게 나왔다 그러면 조정을 거치고 한파동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센 파동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잠시 조정을 받은 거네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또다시 살짝 오르고 있는데 지금도 그 다음에 그래서 세게 오르니까 조정 받다가도 또 세게 올랐고 시장 대비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결국 조정 받다가도 또 오른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게 크게 한파동이고 그에 대한 조정이고 또 크게 한파동, 이렇게 크게 3파동이 나온 겁니다. 크게 3파가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도 어떻게 보면 사기 좋은 시기라고, 조정이니까 괜찮은 거죠. 여기서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갈 때 가장 좋은 건 큰 한파동이잖아요, 여기요. 그럼 큰 한파동에 대한 조정은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큰 한파동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 큰 파동이 앞에 큰 파동보다 더 세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을 거쳤다가도 한 번은 또 올라갈 최소한 전고점 언저리를 테스트하러 가러 갈 확률이 꽤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확률상.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차트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얘가 당연히 어떤 섹터고 네.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는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네. 지금 시장 대비 가장 강한 섹터,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2차전지 섹터고 네. 그 2차전지 섹터의 대장이 LG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매수를 노리는 게 좋은 거죠. 네. 네. 분명히 소외된 종목 아닌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한 번쯤 이제 강한 상승 뒤에 하락이 살짝 올 때 이때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주식을 어떤 걸 살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최근 좋게 보시는 섹터라든지 종목이 있을까요? 최근 좋게 보는 섹터는 2차전지 섹터고 그게 사실은 7월 달 코스피가 저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시장의 주도 섹터였어요. 여기 이제 보셔도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걸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도 보시면 이게 크게 한 파동이 시장보다 세게 나왔고 네.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 시장이 급락할 때 같이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크게 세게 한 파동 나왔고 조정 거치고 또 세게 한 파동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2차전지 종목들이 시장 대비 강한 것이 명확합니다. 즉, 그러네요. 네. 이 7월 4일 이후에 이제 코스피의 단기적으로 저점이 7월 4일이고 9월 30일이거든요. 네. 그 두 저점 이후에 가장 강한 섹터가 2차전지 섹터고 보통은 시장 대비 강한 섹터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시장의 파동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네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이후 시장의 반등이 8월까지 있었고 9월 30일 이후에 지금 반등 파동이고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인데 아직 베어마켓 랠리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 이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인 2차 전지가 주도 섹터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섹터 말고 이 대형주 쪽으로 봤을 때 강한 섹터가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네요. 네. 주도 섹터, 강한 섹터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이 한 가지 또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 중에 반등이라는 것이 주도 네. 섹터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LG화학 솔루션 샀어요. 네. 그럼 이걸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요 상승에 대한 최근에 11월 11일 이후에 조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 되는 거죠. 네. 목표가는? 네.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62만 9천 원 부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되면 이 이상, 예를 들어 3일, 4일 정도 올라간다면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니구나. 그렇죠. 하고 네. 나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그런 성격의 장이니까요. 네. 그럼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많이 올랐는데 네. 사도 될까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네. LG 에너지 솔루션 조정 중에 이제 매수했을 때 단기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강한 종목이 있어요, 사실. 그게 어떤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오. 포스코 케미칼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올라가는 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네. 20일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아.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은 깨졌네요.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장 첫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을 받으면서 네. 급등했다가 빠졌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사상 최고가이자 상장 첫날 시가 고가가 59만 7천 원, 8천 원인데 네. 그때 이제 거래량을 보면 그때 거래량이 이만큼이고요. 지금 거래량 이만큼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때 거래량이 이만큼인데 지금 거래량 이만큼이니까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앞에 이제 잠재적인 매물도 있고 심리적인 저항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이었는데 그런 사상 최고가이자 상장 첫날 고가 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세게 나오는 거고 네. 반면에 이제 포스코케미칼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그 위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매물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그래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포스코케미칼 조정 시 매수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조정장이 오히려 지금 포스코 케미컬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네. 들어봤을 기업. 네. 그리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도 보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싸다는 건 알지만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를 차트로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뭐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또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 전문 분야인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1일에 고점을 찍을 때 그렇죠. 어떤 10만 전자라 간다고 했을 때. 그렇죠. 10만 네. 전자 간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주식 차트를 조금만 볼 줄 안다면 뭘 볼 수 있냐면 일단 이평선을 지어 볼게요. 네. 요렇게 상승을 했고요. 요렇게 조정이고 요렇게 상승했거든요. 우와. 그럼 이게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크게 3파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크게 3파가 나오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확히 상승한 만큼 상승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가고 고점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날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네. 엄청난 와.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죠. 이게 명확한 단기 고점 시그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상승한 만큼 상승한 자리가 여기인데 오버슈팅 그때 이제 동학개미 열풍으로 삼성전자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네. 그 이상 오버슈팅이 나온 거고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거기서 긴 윗꼬리 대량 거래 긴 윗꼬리가 나오면 단기 고점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아, 폭 자체도 훨씬 더 짧은 시기에 고점도 훨씬 더 높게 그렇죠. 돼버린 거네요. 목표치를 초과했다는 건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거고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무조건 고점이 아니라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긴 윗꼬리가 나왔다는 건 거기서 메이저가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긴 윗꼬리에 엄청난 거래가 터졌다는 건 개인들이 다 몰려서 매수를 해서 올라갔는데 네. 메이저는 거기다 대고 매도를 한 엄청난 거네요. 매도를 한 거죠. 폭탄을 던진 거죠. 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거를 봤다면 그 다음 날에라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아, 이런 게 있었군요, 차트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 메이저의 어떤 행태를 확인할 네. 수가 있어요. 아,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질 않네요. 그렇죠. 없죠. 그 뒤로 그렇게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죠. 그게 네. 최대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요 파동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점이 이렇게 있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주요 저점이 여기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저점이 네. 낮아지고 계속 저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 앞으로 삼성전자가 1년간 하락할 거야 이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네. 단기 목표치를 채우고 오버슈팅 나오고 개인들이 거기서 다 물렸고 메이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단기 조정이 나왔는데 반등이 약하고 또 조정이 나오고 저점이 낮아지고 반등했는데 고점이 또 낮아지고 네.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단기 고점인 줄 알았는데 단기 고점이 아니라 중기 고점이 되고 지금 장기 고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를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계속 메이저는 계속 매도하고 올라올 때마다 메이저는 계속 매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가 싸 보여도 메이저가 계속 매도하고 있으면 살 이유가 없고 계속 관망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가진 사람은 네. 팔아야 될 텐가요? 지금은 반등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 네네. 반등의 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반등의 지금 후반부라고 보고 있고 후반부 어디쯤. 네. 네. 그래서 서서히 이제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네. 이제 차트상 보면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인데요. 이게 과거에 이 당시 기준 2020년 기준 최고가가 62,800원입니다. 그 당시에 사상 최고가고요. 네. 그 사상 최고가 아래에서 여기서 이제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곧 전고점 근처에 왔으니까 이제 단기 매물이 출회되면서 빠지는데 올라간 거죠. 매물이 출회되는데 그걸 받아내고 올라간 거고, 또 매물이 출회됐는데 받아내고 올라간 거고, 매물이 출회됐는데 받아내고 올라간 겁니다.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네. 이걸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하면서 여기 작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갭이 있습니다. 네. 갭. 전날보다 이렇게 높게 시작하면 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갭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 갭이 있는데, 과거에 사상 최고가 위에 갭이 있는데, 내려갈 때 여기 또 갭으로 내려갔죠. 네. 그래서 갭을 갭으로 깬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 되는 거고, 하락 에너지가 그래서 하락 에너지가 강화되는 패턴이고,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면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던 게 그 근처에서 조정을 받은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저항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항선이 생긴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저항을 돌파하려면 삼성전자 뭐 실적이나 펀더멘탈이나 어떤 삼성전자 이슈가 강하게 터지면서, 또는 그런 게 터지지 않는다면 주가 거래량에서 강한 게, 이 거래량이 지금 최근 고점이 여기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최소한 최근 2022년 들어서 최대 거래량 수준 그 이상으로 터지면서 올라가야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가 강한 저항, 아까 주봉상 네. 여기가 강한 저항인데, 이거를 돌파하려면 그런 어떤 강력한 호재가 나오거나 또 네. 대량 거래가 터져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제 좀 전에 주봉에서 그렸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요 부근에서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으로는 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면 거래가 지금 거래가 올라가는 와중에 보시면 거래가 팍팍 늘어야 되는데 팍팍 늘지 않았거든요. 네. 거의 일반적이네요. 네. 이 앞에보다 거래가 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거래가 늘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야지 돌파가 가능하고, 그렇게 거래가 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저 선이 한 63,000원 정도가 네, 63,000원 정도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네이버와 카카오도 네. 정말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도 정말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싶을 정도로 많이 그렇죠. 다 떨어졌거든요. 내려왔죠. 네. 네, 혹시 이 두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카카오가 최고점에서 최근 최저점까지 70% 이상 하락을 했죠. 73% 정도 네. 하락을 했고, 네이버도 고점에서 67% 뭐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카카오가 이렇게 세게 내렸는데, 카카오도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주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이렇게 네.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런 반등인 거죠. 요런 반등, 요런 반등, 요런 반등, 지금도 그런 반등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주봉을 보시면 이제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지지가 됐었잖아요. 네. 그게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가 와. 저항이었고 지지였고 저항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올라오면 네. 거기서는 저항을 뚫을 수도. 지지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부분에서는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큰 시세를 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잖아요. 그 코로나 시국에서. 네, 맞습니다. 좀 그 특수한 영향이 더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고 지금 고점에서 거의 뭐 두 개 평균 70% 하락한 건데, 저점까지 이 고점에서 최근 최저점까지 두 개 평균 70% 하락을 한 건데요. 그 얘기는 이 주식은 속된 말로 네. 끝났다. 오랫동안 대세 상승을 하기까지 오랜 네. 시간이 걸린다. 다시 또 돌아가려면 예전처럼 네. 대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금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올라갔다가도 여기 첫 번째 저항이고 여기 두 번째 저항인데, 네. 올라갔다가도 분명히 떨어집니다. 올라갔다가도 분명히 떨어지고, 거기서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20년, 21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 SDI, 네. LG화학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 LG화학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 LG화학이 이 월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네. 2011년 4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얘가 다시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9년이 걸렸어요. 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세 하락 때 이렇게 빠진 거죠. 똑같네요. 그러면 내렸다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그쵸? 올랐다. 네. 여기까지 내려간 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지금 내려간 게 여기까지라면 그 다음에 올라가도 어떻게 돼? 올라갔다 빠지고 하는 시간이 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1년이고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2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3년이잖아요. 네. 지금 1년 좀 넘게 1년 정도 빠진 거잖아요, 카카오가. 네. 근데 이렇게 수년 동안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네.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 카카오가 다시 대세 상승으로 빠르게 복귀할 확률보다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확률상 이렇게 네. 오랜 시간 기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고 현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게 맞는 거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방법. 그렇죠.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과 좀 네. 잘하지 못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 이미 뭐 6개월, 1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없죠.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다크템플 한 마리만 가도. 그치죠. 네. 네. 우리 주식 투자에서는 약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이제 막 일주일 했는데 1년 게임 한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내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동학개비 열풍 때 제 주위에서 정말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늘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1년 이상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해라. 그전에는 소액만 하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소액은 해도 괜찮다. 그렇죠. 소액으로 버려도 될 정도의 돈으로. 없어도 되는 돈 가지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네, 연습 삼아 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열심히 공부할 자신 있으면 해라. 네. 궁금한 건 열심히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빠져야 되는 거죠. 사실 어느 분야나 그렇잖아요. 고수가 되려면 네. 그거에 빠지면 고수가 실력이 쑥쑥 늘어나거든요. 사랑에 빠져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학생 때 뭐 당구를 치건 그 잘 때도 눈에서 막 당구 쿠션에 예, 왔다 갔다 바꿔 막. 네. 네.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네. 뭐 그렇게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성향을 이제 내 성향을 알아야 돼요. 성향을. 네. 그래서 내 성향을 알고 내 성향에 맞는 주식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 성향이 이제 장기 투자 성향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단기 매매 성향일 수도 있고 몇 초만 해도 샀다 팔았다 하는 스캘핑이 성향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성향에 맞는 단기 매매 방법을 찾고 그에 대한 기본기 공부를 1년 이상 해야 된다. 예측하는 사람과 대응을 하는 사람도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은 어떤 주식, 예를 삼성전자면 뭐 10만 전자 10만 원 이상 간다. 뭐 맞아요. 카카오가 얼마 간다. 뭐 과거에 한참 이제 셀트리온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때 셀트리온이 뭐 4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이런 약간 예측을 넘어선 예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절대 이제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측을 하는 것은 내가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예측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대응을 빠르고 올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을 하고 그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움직이면 계속 고하는 거고. 나 잘하는 거네. 그렇죠. 나 실력이 좀 느는 거네. 네. 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뭔가 내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면 내가 이제 거기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결국 평소에 그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단 같은 경우는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예단이고 기도 매매 이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기도 매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내일이면 오를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단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다는 거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투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주식 투자 21년 차라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주식시장에 살아계시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계시면서 좀 힘들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힘들었던 적도 있었죠. 네. 좀 어떤 게 제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기억이 될까요? 대학생 때부터 실전 투자를 했고, 네. 그리고 2004년도에 증권회사 입사를 하고, 2011년에 이제 퇴사를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퇴사를 하고 돈을 계속 벌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에 주식으로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와. 빠르게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욕심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제 실력보다 더 빠르게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옵션을 이제 하게 됐고, 네. 그러니까 옵션은 하루에도 뭐 수백 프로 오를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네. 하루에도 깡통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상한선 리밋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없죠. 예. 하한선도 없죠. 예. 만기일 같은 경우 하루에 그냥 빵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네. 그래서 옵션을 하면서 깡통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옵션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옵션은 위험하니까 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이제 본인의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분명히 3개월 동안 공부했으면 그에 맞는 실력이 있고, 6개월 공부했으면 6개월의 실력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임이든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로 실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구를 치거나 뭐 바둑을 거나 할 때 이렇게 잡아준다는 표현을 하죠. 네. 몇 수 접어주고. 예, 네. 핸디캡을 네. 근데 주식은 사실은 이 총성 없는 전쟁터거든요. 접어주는 게 없죠. 접어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초보자분들은 접어주는 게 없는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초보자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상승장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을. 수익을 내려면. 네. 그쵸. 그러니까 초보자가 자주.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장은 상승장만 가능한 거죠. 네. 그럼 하락장에서 손실을 안 보고 수익 내려면 이제는 초보자가 아니라 고수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실력을 알고 시장을 알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지금 시기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물어보신다면 그분은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지금 다 알려진 것처럼 지금 내 실력을 먼저 알고 그렇죠. 시장을 알아가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내가 이게 완성이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들 때 조금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더 늘려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들 주식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지난번처럼 팬데믹 이후에 주식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그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주식을 하니까 나 주식 안 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다 계좌를 만들고 삼성전자를 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이제 그랬던 분들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힘드시겠죠. 네. 또 그런데 이걸 좀 더 잘 교훈을 삼으면 이 기한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다음 좋은 장은 또 내 그렇죠.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손실 보신 분들은 그걸 빨리 잊으셔야 돼요. 네. 네. 남은 돈이 내 원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은 돈. 네. 이런 돈은 그냥 없다라고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지금 돈이. 네, 없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큰 종목은 진짜 장기 투자자라면 상관없지만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일단 이번 반등장을 이용해서 적당히 좀 줄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원금을 회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손실 본 건 있고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수익 낼 확률이 높은 거죠. 전저점에서 좀 그래도 매수를 할 때 사는 게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저점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면서 충격이 나왔을 때가 좋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6월 말에 이제 코스피가 3,316포인트를 찍고 올해 9월 30일 날 2,134까지 이렇게 네.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할 때 보면은 파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네. 이 저점을 이렇게 깨면서 깨고 한번 충격이 나오고 반등하죠. 그리고 이 저점을 깨고 충격이 나오고 반등을 하고요. 네. 이 저점을 깨면서 충격이 나오고 그 다음 반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직 이 대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도 저점을 깨고 충격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그럼 이렇게 크게 다중바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점을 깨지 않고 그 부근에서 바닥을 이렇게 만들면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위에서 그렇죠. 그 부근에서 보통 대세 하락이 나오고 바닥을 만들 때 한 번에 바닥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네. 거의 없고 여러 번 이렇게 한번 내려와서 바닥을 한번 만들고 또 내려와서 바닥을 한번 만들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다중바닥이 나왔다는 거는 진짜 이제 그건 찐바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전저점을 보다 더 내려가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도 살짝 반등이 있었지만 이게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계속 지금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락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잖아요. 하락 이후에 반등이죠. 아직 큰 파동상 고점을 넘긴 적이 없어요. 이 고점을 한 번도 전 고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차트의 기본 원리인데 주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추세가 전환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고점을 높이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사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이건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최소한 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확인해야 뭔가 상승에 대한 희망이 기대감이 보이는구나,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자면 전저점이 계속 깨진다는 거는 하락의 기조고 그렇죠. 전고점을 찍는다는 거는 조금 상승의 기조가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 전고점에서 한번 팔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주셨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하락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반등이 끝나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앞으로 크게 하락할 거다라고 강력히 얘기를 하고 파세요 해도 대부분 이제 손실 난 거는 못 파세요. 수익 중인 거는 잘 파시는데 손실 중인 건 대부분 못 파세요. 오늘 11월 24일 기준 코스피 지수가 2441이에요. 조금 소폭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6월 말 7월 초에 이제 고점을 찍고 1년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코스피가 대세 하락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바닥을 찍고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즉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어마켓 랠리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지금 베어마켓 랠리 후반부 어디쯤 있다라고 저는. 후반부. 네, 후반부 안타깝지만. 중반부는 넘어섰고 후반부 어디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약세장이 조금은 더 지속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 바닥의 끝이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 가야 알 수 있을 텐데 내년 가서 일단 우리 시장을 볼 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기업 실적 하향이 현실화되고 그리고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막 쏟아질 때가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 그렇죠. 어느 분들은 그냥 한 번에 떨어질 때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렸다가 소폭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소폭 올랐다가 희망 부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시장이 정말 언제까지인지 알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떤 마음으로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코스피는 지금 작년 6월 말 고점 찍고 하락한 지가 조금 됐는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올해 1월부터 하락해서 우리보다는 한 6개월 이상 좀 덜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아직 1년이 안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때 지금 닷컴 버블 때처럼 하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닷컴 버블 때 그때 나스닥이 거의 3년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분명히 이제 20%, 30%, 많게는 거의 50%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3년 가까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2년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세 하락이 한번 만들어지면 1년 이상은 보통은 대세 하락이 이어지고 1년 반에서 2년, 길면 3년
이게 국내 시장이든 해외 네. 시장이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대세 하락은 1년 이상, 대세 하락이 만들어지면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지금은 주식 살 타이밍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대세 하락 중에도 뭐 20%, 30%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는데 지금 벌써 거의 17%, 한 18%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저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후반부 어디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익비가 안 좋은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점을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네. 전저점을 깨면서 충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더라도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전저점을 한번 보고 나서 전저점보다 더 떨어졌을 때 네.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내가 그래도 조금 잃더라도 덜 잃을 수 있고 그렇죠. 오르더라도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네. 지금 사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주식을 사가지고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아, 정말 궁금한 거는 손절을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이 기로에 서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도 정말 뭐라고 이렇게 답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9월에 이제 다른 채널에 나갔을 때도 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나스닥이 11,000, 뭐 10,000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텐데 최악의 경우 내년에 나스닥이 6,000을 보러 갈 수도 있다. 이제 6천이요? 최악의 경우 이제 네네네. 네, 사례. 이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기업 이익 하향이 좀 세게 나오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대세 하락 중간에도 분명히 20%, 30%, 많게는 50%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반등을 기다려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반등이 이제 코스피로는 꽤 나왔죠. 그리고 네. S&P 500도 꽤 나왔고 나스닥은 근데 좀 덜 나오긴 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이 종목 하나하나를 갖고 손절 기준을 이렇게 30%, 뭐 40% 손실난 종목을 종목 하나하나 갖고 손절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 네. 내가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는 자금이냐, 그리고 현금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느냐, 네. 주식 비중이 좀 과도하느냐, 현금 비중이 많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대세 하락이 지나고 나면 큰 상승장이 오는데 그 상승장이 오기 전에 이제 대바닥을 확인하면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막상 그때 주식만 들고 있고 현금이 없으면 주식을 살 수 없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네네. 네. 그래서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는 현금을 만들어야 되고 이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일 때 분할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주식 비중이 많은 분들은요. 지금 많으신 분들은 줄여야 되는 곳이고 손절 기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대표님만의 그런 손절 기준이라는 네. 게 있을까요? 네, 손절 기준이 있죠. 저는 이제 주로 단기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 명확한 진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훼손되면 이제 손절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7월 이후에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와, 그러네요. 네, 진짜. 엄청 많이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랐네요. 네. 요 상승이 있었고, 지수랑 같이 7월 초에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요 상승이 있었는데,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지지선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121선, 요 회색 선도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단기 상승이 요렇게 들어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있는데 그 장대 양봉의 하단, 그리고 이 앞에서 지지 올랐다가 눌렸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지지 자리가 하나의 진입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좋거든요. 120일 이동평균선은 네. 그러니까 120일간의 종가를 다 더해서 12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20일간의 평균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가격인데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12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네. 평균 매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승하다가 눌렸을 때 어떤 이런 평균 가격으로 오면 만약에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 평균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려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자리가 매수하려는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장기평선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특히 그 장기평선이 이렇게 우상향일 때, 네. 그럴 때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121선을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봐야 되는 기본적인 선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지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고, 여기다 이제 지수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를 아래쪽에다가 추가했는데, 네. 7월 4일에 같이 저점을 찍은 거는 동일해요. 이렇게 같이 올라갔죠. 근데 지수는 8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는데, 이 종목은 지수 빠지면서 하락할 듯 하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앞에서도 굉장히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세게 올라갔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이제 손에 꼽히게 세게 올라갔고, 네. 여기까지 올라간 거 치면 거의 탑으로 세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인 거고요. 시장 대비 대형주가 이렇게 강했다는 건 결국에는 메이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강한 거고, 메이저가 왜 매수를 했을까요?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망을 좋게 보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9월 달에 급락을 할 때 시장 급락 영향으로 같이 빠지지만 시장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시장 올라갈 때 훨씬 더 세게 올라가고 시장 빠질 때 덜 빠지는 거죠. 이런 네. 종목이 바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이 겹쳐 있는 자리로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120일 이동 평균선이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보시면 앞에 이제 저항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네. 저항을 돌파한 거고 여기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간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다음에도 또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노리는 거죠. 과거를 좀 살펴보는 거네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손절은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다면 그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주식에 물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만약에 이 시장을 현명하게 또 잘 극복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요? 시장은 항상 상승장, 하락장을 반복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은 1년하고도 한 5개월 정도 하락장이 진행이 됐고, 네. 미국 시장은 약 이제 11개월 하락장이 진행이 됐는데, 과거를 보면은 대세 하락이 뭐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나오면 거의 바닥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닷컴 버블 때는 거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3년 가까이 진행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마지막 2년 넘어가서는 크게 거기서 크게 빠지진 않고 조금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좀 그런 시기였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1년 반이면 내년 이제 상반기면은 네. 바닥의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기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실제 바닥이 나오는지를 그때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 좋은 뉴스들,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침체가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 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부분이 되면은 그 현실화가 가까워지면 분명히 주식시장은 한번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기업 실적이 분명히 하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렇죠. 네. 내년에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게 가까워지면 분명히 또 주식시장은 하락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제 내년에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그때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만약 그런 시장이 됐을 때 국내 주식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국외 주식,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을까요? 근데 네.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오른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급락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우리 시장은 박스피라고 해서 뭐 6년, 7년 박스권 2000 정도에서 그쵸, 네. 예, 박스권 장세가 있었는데, 미국은 사실상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대세 상승이었어요. 13년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특히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미국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이 올라간 쪽은 이제 한동안은 좀 상대의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우리나 이머징 증시 쪽에서 그 다음 사이클은 더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상승장에는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보다는 우리 시장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부분 미국 주식은 사면 오른다,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 상승장에서는 그게 변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이 좀 강세였다며 네. 지금은 진짜 바닥을 다지고 힘을 아껴두고 있는 국내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뭐 국내장이냐 또는 해외장이냐 이거 상관없이 일단은 내가 주식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장 어쨌든 1년 반 가까이 하락을 했고 미국도 지금 1년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세 하락이 지나면 대세 상승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IMF 외환위기 거치고 주식 시장이 거의 휴지 바닥이 됐다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대형주조차 막 5배, 10배 올라가는 그런 대폭락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IMF 외환위기 때 내가 주식을 샀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텐데. 맞아요. 후회 많이 하죠.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 대세 하락이 끝난 이후에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거란 거죠. 부자는 위기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그걸 잡으려면 주식시장을 떠나 있으면 잡기가 어렵죠.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서 그렇죠. 흐름 봐야겠네요. 네, 관찰해야죠. 그럼 이제 현금이 정말 귀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그러니까 주식 계좌만 따져도 주식 비중이 70%에서 90%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네. 근데 주식시장이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는 10%에서 한 30% 정도만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좋은 기회를 대비해서 현금으로 아껴두는 거죠. 비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죠. 저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우리 주린이 분들,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명백히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보면서 최저점은 모르고 최고점은 몰라도 그 돌아나가는 사이클을 확인하고 내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유동성이 또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 조절할 수 있고 그 비중 조절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대표님도 현금 비중을 조금은 늘리고 있는 편이신가요? 저는 작년 7월 초에부터 네. 시장 조정을 이제 준비를 얘기를 했었고 그때부터 계속 현금은 많이 있었고 이제 빠졌을 때 이제 단기 트레이딩만 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늘 많은 편이죠. 네. 그 현금으로는 다른 것에 투자를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편이신가요? 보통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뭐 CMA 계좌에 넣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10에서 30%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그냥 CMA 조금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걸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채권이나 이런 분야는 사실 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전문 분야에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돈은 안전자산에 넣어놓자 이런 주의. 오히려 안전하게만. 주식으로 돈 못 번다. 직장인이 돈 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잃지 않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느 분야든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에 맞는 주식 투자 방법을 선정을 해서 1년 정도는 기본기를 다지고 기본기 다지면서 소액으로 없어도 되는 돈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력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그 다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실력을 쌓으면요 좋은 게 그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는 조금만 공부해도 내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하는 중에 만약에 하락장이다 지금 같은 하락장이다 그러면 주식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공부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공부하는 중에 상승장이 왔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했던 거네? 이거 상승장이라는데? 하면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표님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보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차트를 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펀더멘탈을 중요한 게 맞거든요. 근데 펀더멘탈과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과 주가가 같은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따로 놀 수가 있거든요. 개와 이제 주인과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가치 대비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단 네.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쵸. 결정이 수요, 되는 네. 거잖아요. 우리 가장 고등학교 때 경제 시간에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주가도 가격이고 결국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단기적인 수급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어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 단기적인 심리와 수급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차트가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이 이제 주식할 때 무조건 이거 하나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차트를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단기라면 무조건 네.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 얘기를 하다가 못했는데 네. 펀더멘탈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주식 투자하면서. 근데 펀더멘탈을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수익 내면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안 맞는 거죠. 펀더멘탈을 보고 한다는 건 최소 1년, 뭐 수년을 길게는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건데 한 달이나 두 달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나는 수익 나면 팔아야지 생각하는 분은 반드시 그 수급을 공부를 해야 되고 차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딱 한 가지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네. 아까 제가 이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차트에 어떤 기법을 적용할 때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면 차트를 본다고 해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이슈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의 어떤 매수 포인트가 왔을 때 성공 확률과 네.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sektor의 종목이 비슷한 차트 모양을 만들었을 때 내가 매수했을 때 성공 확률이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비슷해도 이게 주목받고 있는 섹터냐, 주도 섹터냐, 네. 소외 섹터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주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그것 눈도 키워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호재나 악재가 있잖아요. 네, 시장에는 항상 호재나 악재가 있는데 장이 좋을 때는 주로 호재가 반영이 되는 거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악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악재가 있는데도 그걸 가볍게 소화하고 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차트상 어떤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빠졌을 때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 차트상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호재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올랐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 확 올랐다가도 확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호재로 확 오르면,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일시적인 호재로 확 오르면 그 반작용이 또 확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호재가 나왔을 때 단기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거든요. 네. OCI라는 오늘 종목이 네.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고점 대비 1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고점 네. 대비. 이 OCI 종목은 최근에 시장 대비 명확하게 약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네. 일시적으로 오른 거죠. 진짜 호재가 있어가지고 네. 잠시 올랐다가 오히려 더 크게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나 네. 어떤 경기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OCI의 뭐 회사 분할, 인적 분할이든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차트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네. 훨씬 더 뉴스나 실적이든 경기 지표든 내가 네.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차트를 안 보고 그것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검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트로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차트를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일봉 차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차트고요. 그래서 이 하루에 네. 시가와 고가, 저가, 종가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봉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건 오늘 시가 대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전일 대비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시가 대비 올랐느냐 시가 대비 내렸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오늘 시가 대비 올랐으면 양봉이고요. 그래서 네. 이 하단이 시가가 되는 거고 이 몸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몸통의 끝이 종가가 되는 거고요. 네. 윗꼬리는 장중에 고가가 있으면 윗꼬리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고가와 종가가 같다면 네. 윗꼬리는 없는 거죠. 아, 꼬리 이렇게 선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종가가 만약에 고가로 끝나면 위에 고가가 없이 종가가 위에서 끝나는 거죠. 아, 그럼 지금 네. 그 전날 전날 가격보다 네. 그 다음날 가격이 훅 올라간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시작가 자체가 그냥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에 호재가 있거나 또는 전날 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좋고 뭐 반도체가 좋았을 경우에 네. 시초가 높게 시작해서 더 올라가면 양봉이 이런 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럼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여기 이제 보면 차트에 보면 상단에 일, 월, 연, 분이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주봉은 한 주간의 시가와 종가 그리고 저가와 종가를 보기 쉽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아래 꼬리는 저가, 윗 꼬리는 고가, 그리고 양봉의 하단, 몸통 하단은 시가, 양봉의 몸통 상단은 종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딱 시작할 때 시가가 네. 제일 처음 박스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양봉이면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만약에 음봉이면은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작가보다 네. 그렇죠. 시가가 위에 몸통의 위에 있는 거죠. 음봉의 상단이 시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지선이랑 그리고 네. 저항선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차트를 볼 때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요. 지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 한번 보시면 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매도세가 강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가격이 떨어지다가 하락이 멈춘다는 건 거기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세가 강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걸 멈추게 하는 그런 자리가 지지가 되는 거고 그 지지 자리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형성되면 그게 수평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지를 하는 선은 여전히 일정한 그런 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는 버텨주는 선, 수요가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선 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선 맞습니다. 네. 네. 반대로 이제 저항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매수세가 강하다는 건데 네. 올라가다가 상승이 멈춘다는 건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죠. 네. 누군가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도세가 강해서 멈추는 자리가 저항받는 자리가 되는 거고 네. 그 저항받는 자리가 비슷한 가격 수준에서 만들어지면 이제 수평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한 차트 안에서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이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그렇죠. 여러 개 생길 수 있죠.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접점이 많은 거를 찾아야 됩니다. 접점이 하나인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네. 접점이 2개, 3개, 4개 늘어날수록 의미가 커지고요. 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그 접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은 거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건 누군가 많이 샀거나 누군가 많이 판 거잖아요. 의미 있는 자리일 수가 있는 거죠. 저항 지지선을 깰 수도 있는 선이 그런 거네요. 네네. 그럼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항선이 있는데 그 저항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저항을 돌파했다는 거고 그럼 나중에 그 저항선은 어떻게 되냐면 저항이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상승하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데 강한 저항을 돌파하면 그 저항은 지지로 바뀌고요. 지지가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네. 그 지지는 이제 나중에는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차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지가 나왔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갔잖아요. 매도세가 더 많았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지지가 됐던 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것은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다는 거고 그 강한 매도세가 출현한 자리는 반대로 나중에 혹시 그 자리로 올라오면 그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던 자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가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매물이 또 출회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저항선이 되었네요. 근데 그렇죠. 저항선은 뚫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뚫지는 못했죠. 거기서 뚫으려면 뭔가 호재가 터지거나 강력한 어떤 거래량, 이 매수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네. 올라가야지 뚫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 근처에 왔을 때 이 저항 근처에 왔을 때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저항 근처에 왔는데 윗꼬리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 저항 근처에 왔는데 윗꼬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저항이 왔을 때 실제로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있구나. 삼성전자의 가격을 누르는 거는 개인이겠어요? 메이저겠어요? 메이저라고 하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 정도 물량을 내릴 수, 매도를 한다는 거는 개인보다는 아마 메이저가 더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가 윗꼬리가 달리는 걸 보면서 또는 음봉이 나오는 걸 보면서 메이저가 이 저항에서 팔고 있구나. 그럼 나도 같이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꼬리가 생긴다는 거, 여기가 저항선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저항이 생기니까 나도 이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이외에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캔거의 추지파라고 해서 네. 이제 차트를 볼 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캔들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네. 되고요. 그다음 거래량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동 평균선을 보셔야 돼요. 네. 네, 이 세 개를 이제 반드시 차트를 볼 때는 기본 지표라고 해서 이 세 개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추지파는 뭐냐면 추세와 지지 저항 그리고 파동 패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지지 저항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이제 파동 패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패턴을 알면 고점을 확인하거나 네.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패턴을 공부하면 내가 이 큰 하락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저희도 유형을 알게 되면 대응하기가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리스크를 안더라도 그 리스크를 예상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거 혹시 어떻게 또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패턴에 이제 예를 들면 고점 패턴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패턴이 네.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있습니다. 헤드 앤 숄더. 네. 머리와 어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왼쪽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교과서적으로 딱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근데 전체적인 흐름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왼쪽 어깨에서 거래량이 있고요. 네. 머리에서 거래량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이 고점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승의 힘이 강할 때는 거래량도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매수세가 계속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근데 거래량이 이제 고점은 높아졌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네.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게 한 가지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고점이 되는 게 아닌데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의 일정 부분을 되돌리지만 다 되돌리진 않거든요. 보통은 뭐 절반을 되돌린다거나 뭐 3분의 1, 3분의 2 되돌림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앞에서 상승했던 부분을 대부분 되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매도세가 강한 거죠. 기존 가격으로 복귀된 거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됐다는 건 뭔가 매수세가 약해졌고 매도세가 강해졌구나. 고점일 가능성이 생기겠구나라는 걸 이제 거기서부터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을 때 왼쪽 어깨와 비슷한 수준에서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면 네. 거기서부터는 강력한 어떤 경고 신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왼쪽 어깨고 오른쪽 어깨 머리가 나왔는데 오른쪽 어깨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여기서 저항선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윗꼬리가 네.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누군가 매도를 하고 있고 잘못하면 이 고점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되는 매도의 시간, 매도의 타이밍.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패턴을 완성하는 것은 넥선, 목선, 네. 넥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깨지면 이 패턴이 고점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다시 오르더라도 거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만약 저항선을 뚫으려면 또 거래량이 다시 또 늘어나야 되는 엄청 건데 늘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 그래프상에서는 쉽지 않은 분위기로 보이네요. 네. 이렇게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지금 실제 사례를 코스피를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작년 6월 말에 고점 찍고 지금 1년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머리고요. 이게 왼쪽 어깨고 네. 이게 오른쪽 어깨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게 목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했던 걸 다 되돌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최소한
올라왔을 때 이 왼쪽 어깨 부근에서 부딪힌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고, 이게 깨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으로 간다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네. 주요 고점에서 대부분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오른쪽 어깨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맞죠. 네. 그래서 반등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리고 S&P 500도 네. 이제 1월 이후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S&P 500을 보면은 S&P 500도 1월에 고점 찍고 지금 엄청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보시면 이게 왼쪽 어깨고요. 네. 이게 머리예요. 이렇게 다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반등을 했을 때 네. 이게 오른쪽 어깨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주봉을 보면은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왼쪽 어깨고 네. 머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상승을 네. 다 반납하는 강한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반등했을 때 이게 왼쪽 어깨 부근에서 비슷하구나. 고점이 네. 만들어지면 거기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네. 주식 비중을 반드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엄청난 하락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머리 어깨만 잘 기억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머리 어깨가 정말 기본적인 패턴이지만 자주 나오고, 근데 살짝 변형이 돼서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볼수록 살짝 변형이 됩니다. 이게 또 응용 문제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일반 문제가 아니라. 네. 근데 그때도 형태는 비슷하지만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렇죠. 이 정도. 아니 기한의 차이가 처음에 똑같은 기한의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는 좀 짧게 왔는데 하나는 또 길게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네. 차이가 또 봉 네. 차이, 봉 크기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응용 문제네요, 진짜. 네. 그래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봐야지. 이것만 보면 이거는 헤드앤숄더구나. 이게 파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한눈에 보일 때까지 차트를 봐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봐야겠네요. 네. 계속해서 그냥. 네. 네. 그럼 혹시 매수를 하는 시간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매수를 하는 시간이요. 네. 혹시 대표님께서는 주식장을 보면 시작할 때 보시게 되면 언제 매수를 하시는 편이세요? 보통 이제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더더욱 그런데요. 매수세가 가장 강한 시간이 9시에서 9시 반, 9시에서 10시. 이때가 매수세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12시, 1시, 2시 점심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약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할 때 아침에 단타 매매로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할 때는 아침에 공략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느리게 스윙으로 공략을 할 때는 안전하게 하려면 장중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3시 반 사이에 장중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종가 부근에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침에 매수가 가장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이 좋을 때는 다음날 아침에 강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아침에 매수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빠르게 사는 사람은 언제 사야 되겠어요? 전날 종가에 사는 거죠.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그래서 종가 매수가 유리한 게 아침에 매수세가 보통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전날 종가에 미리 사서 아침에 수익 본 상태에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을 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100% 기법은 없습니다. 100% 기법은 없고요. 다만 확률을 분명히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의 초고수가 된다고 해서 손절이 없거나 손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손절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초보자는 10번을 샀을 때 5번 수익 내고 뭐 5번, 6번 수익 내고 뭐 4번, 5번 손실을 낸다면 50%나 60% 수익 낸다면 고수가 될수록 이제 10번 중에 뭐 8번, 9번 수익 내고 한두 번 손절을 하는 거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분명히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